휴게소에서 보통 대표님은 뭐 좋아하세요? 취미생활 같은 게 없으세요? 사실 손으로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그림도 안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컨텐츠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대선 때 했었던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년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략본부에서 그런 홍보 컨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소원님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저도 그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 순회를 이재명 대표님하고 하면서 그 대통령 후보 시절로 계실 때 이제 그 방송 진행 맡았었고요. 뭐 제작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님이랑 되게 같은 시간 오래 있었겠네요? 그쵸. 그 이제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 잠들기 직전까지 네, 함께 했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거를 보거나 이제 그 당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높으신 분이니까 사실 굉장히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차가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조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오랜 시간 봤으면은 좀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대표님이 깐깐하시고 좀 냉철하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민서유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재명 대표님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뉴스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스토리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갔다 보면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희가 막 휴게소에서 꼭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떡소떡 아니면 돌돌이 감자 저도 감자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데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맞아요. 그러면 휴게소에서 이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거의 그냥 동고동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는구나. 한 달이 아니죠. 그 대선 기간 내내. 그러면 휴게소에서 보통 대표님은 뭐 좋아하세요? 대표님은 떡라면을 주로 떡라면. 라면 드시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저희들 뭔가 비빔밥이라던가 뭐 밥 종류를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소탈하게 나는 떡라면 이러셔가지고 확고하세요. 그러면 그 대표님이 그 떡라면 드실 때 소원님은 뭐 드세요? 옆에서 같이 드세요? 아니면 따로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저는 좀 미식가여가지고 갈 때마다 다른 걸 먹었거든요. 공주 밤빵이 유명하다. 밤빵 먹어야 되고 이쪽 가서는 또 꽃감이 유명하대더라. 꽃감 먹어야 되고 저는 그랬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떡라면을 주로 드셨습니다. 네. 그럼 돌돌이 같은 거나 회오리 감자나 이런 거 먹을 때 말고 이제 뭐 카메라 뭐 로딩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다음 일정 전에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휴식 시간에는 보통 뭘 하세요? 보통 그런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국민분들의 동태를 좀 살피시는 것 같아요. 대중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살피시는 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SNS나 커뮤니티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찾아보시고 다 일일이 또 댓글 달아주실 때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다 직접 체크를 다 하시거든요. 사실 트위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또 트위터 아니 네,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쉬는 시간마다 또 한다니까 그러면은 막 머릿속이 꽉 찰 것 같은데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시는 거 못 보셨어요? 물론 받으시겠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어요. 하지만 티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셔서 그런 것도 내색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늘 긴장 상태로 뭔가 쉴 때도 쉬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아마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있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으세요. 네. 역시 리더의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 말고는 다른 것들은 안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화를 본다던가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표님은 취미 생활 같은 게 없으세요? 취미요? 아니면 뭐 게임을 하신다던가. 저 게임 하시는 거는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대표님하고 프로게이머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스타가 열렸던 주간이 있어요. 아. 그 지스타 페스티벌이 열리는 주간에 이제 프로게이머 분들과 함께 이제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요. 갤러그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 게임 아니에요? 이렇게 막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것들을 이렇게 네. 막 해가지고 잡는 건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안 일어나시면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다 잡아야 돼. 계속 레벨이 계속 없대요. 다 잡아요. 아. 10년 레벨에서 제발 다음 게임 가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의외로 게임을 좋아하시네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추억의 게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주로 평소에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 건 잘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갤러그 진짜 잘하시죠. 보통 미디어로 보면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내보내거나 이런 것들만 보는데 소호님이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네. 알게 된 대표님의 습관이라던가. 습관 사과를 좀 자주 드세요. 사과? 네, 사과를 드시는 습관이 있는데요. 사과를 닦아서 그냥 이렇게 베어 놓으세요. 앞니로. 이가 튼튼하시네. 네. 저는 사과 앞니로 못 먹거든요. 저도. 치아를 다 해놔서 사실 고르다. 그래서 이게 네. 현대의학의 기술로 만들어진 치아여가지고 저는 앞니로 사과를 못 먹는데요. 저도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앞니로 사과 베어 드세요. 진짜 튼튼하시네. 네.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과 그냥 이렇게 쓱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으셔가지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드시고 굉장히 인간적이시죠 그런 모습. 저 방금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그때 그 시장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이었나가 네.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그 시장에서 남은 과일들을 가족들이랑 먹었는데 맞아요. 그때 막 이 벅차올라서 막 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런 연설들을 보면 저희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벅차오르거든요. 근데 맞아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게 좀 습관처럼 사과 많이 드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계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에피소드들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마다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쌓여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게는 대표님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또 큰 배움이었어서 에피소드 딱 하나만 고르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또 민서유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시장도 또 기억에 남네요. 그 시장에서 할머님이 이렇게 딱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무 힘내라고 딱 이렇게 하시는데 부둥켜 안고 우시는 거예요. 누가? 대표님께서. 근데 그걸 딱 마주치는 순간 다 같이 울컥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이지만 힘내라고 하시는 그런 할머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거기에 또 굉장히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대표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들 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뭔가 다 내 뜻처럼 되지 않고 엄청나게 지지율이 뭐 차이가 나서 이기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다들 다 조금 힘든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힘내라 라고 하시는 그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님께서.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찡한 것 같아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울컥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대표님께서 또 의외로 군것질거리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저희 캠핑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저녁에. 근데 이제 스케줄이 많으시면 식사를 다 이렇게 좀 걸으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도 그 밑에 장작에다가 이렇게 떼가지고 만들고 뭐 딸기도 논산 가면 딸기 갖고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실 방송에 좀 예쁘게 이렇게 보여져라 했던 건데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소품이었구나. 많이 식당하실까 보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그러면 그 소원님이 이제 그 같이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느꼈었던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 뭐할 만큼 너무 그릇이 큰 분이세요. 근데 그 국민을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신 분이거든요. 이게 앞뒤가 전혀 다른 정치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선거 때만 사실 목소리 높이는 분들이 또 많다고 국민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늘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목소리 높일 줄 아시는 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실 어떤 분인지는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뭐랄까 거칠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유가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의가 많고 불공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친 삶을 살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맞아요. 대표님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아서 너무 티끌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 엄청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왜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엄청 찐팬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뭔가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시스템,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기득권, 이게 검찰에 포커스돼서 좀 그런데 저는 이 검찰 기득권이 결국에는 언론과 이제 자본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카르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랄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정치인이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를 하는데 소원님은 어떠세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또 추진력 하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저희에게 개혁이 필요한 또 시기고 추진력이 필요한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기니까요. 이재명 대표님 안 좋아할래요?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마음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홍태님 마지막으로 우리 찐팬이라고 하셨으니까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한번 또 대표님 민설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홍태님께서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대표님께. 대표님 개혁으로 가는 것이 뭔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것이 뭔가 이제 10걸음은 갔다고 생각을 해도 반걸음밖에 못 가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당 생활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꼭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표님. 사랑합니다.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또 대표님 그리고 우리 홍태님 민주당에서 또 큰일 하실 분들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 생각나면 많이 또 민서위에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 물을 굳이 해양에 가는 걸까요? 정규기 학생들은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수직 나열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빈곤하죠. 민서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별 김진세 최슬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와 핫 이슈를 몰고 왔던 주인공들, 핫피플. 그래서 핫 이슈, 핫피플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서 한번 같이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요즘 뜨거운 감자죠.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핵 폐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하러 리투아니아 가셨는데 국민들은 나토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기시다 총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가 더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지금 방류를
혹시라도 대통령이 다른 분이 되셨어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막을 수 없었을까요? 물론 막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뉴스 발표한 거 보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게 꼭 반드시 후쿠시마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가 흘러 들어오는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거 보면 사실 후쿠시마와 관계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여쭈어볼게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면 방류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저는 안전하다는 그 의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주장이 바로 알프스죠. 알프스를 통해서 그 후쿠시마 방사능 핵폐수를 처리하면 그 처리수는 안전하다. 그래서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에서 완벽하게 그거를 설계해서 처리를 했다면 왜 그 물을 굳이 해양에 방류를 할까요?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일본의 어떤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저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의 수뇌부들이 단호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방류로 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단 한 번 단호한 우리의 입장을 어필해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100% 안전하다라고 했지만 2011년에 일어난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알프스의 안전성 믿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감시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답변이 없었고요. 그리고 방류하는 날짜라도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언제 방류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제발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수장들 그리고 거대 국제기구 단체의 수장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입시 전문가 김진세님이 소개해 주시죠. 수능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습하느라 지금 정부는 좀 바쁜 것 같은데 수능 논란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핫피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눈에 띕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사실 대통령의 어떤 슬쩍 지나가는 소위 킬러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난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해주셨는데 이 발언 이후에 사실 평가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들이 전부 줄사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름 교육 분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교육부 장관이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어떤 교육 정책들을 많은 것들을 바꾸어 냈는데 그런 자유롭고 본인이 생각했던 교육 철학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대통령 눈치 보느라 그거 수습하느라 조금 바빠 보여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 유연한 정책들이 펼쳐지기에는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수험생이잖아요.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고3 학생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제 150일 남은 입장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딱 들어서 그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기보다는 너무나 앞뒤의 상황,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학생들을 향한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열되어 있는 입시 경쟁 또 한 칸이라도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당장의 현장에서의 모습들이 희석되거나 아니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죠.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늘 말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들이 각 국민들로
하여금 늘 걱정스러운 항상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능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몇 년이 흘렀느냐? 30년 가까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올해는 참 적절하게 난이도가 변별력이 잘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해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물불. 그러면 올해에도 역시 물불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물불의 논란은 이어질 텐데 그 어려운 문항 몇 개, 킬러 문항 몇 개를 걷어냈다라고 해서 이 논란 자체가 사그러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경솔하게 발언한 게 맞네요. 시대가 너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일원화된 평가 체제,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찍어서라도 맞추면 어쨌든 우등한 학생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금 일열 전국의 학생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수직 나열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과 지식도 물어보고 그 외에 뭐 사고력이나 아니면 뭐 문제 해결 능력,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함의된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은 시험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전공, 그들의 더 많은 재능들을 모두 담기에는 너무 시대적으로 부족한 평가 시험, 평가 체제 혹은 선발 체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대한 담론들이 같이 이제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어렵다, 쉽다 이거 하나 가지고서 평가하기는 너무나 빈곤하죠. 그렇죠. 저도 진세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교육도 너무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한 합의나 검토가 없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뭔가 이렇게 당황스럽게 그리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학원 아까 뭐 사교육 말씀 나왔는데요. 지금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게 되면 그 등수와 등급을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간에 위로 업시키기 위해서 외부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가가 다원화된 평가 체제, 다양한 진로를 인정하고 다양한 코스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이 그릇이 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지 않으니까 네. 기존에 있던 뭐 사교육 학원들의 어떤 뭐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서유의 빛나는 별 김진세 최슬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직접 정치로 할 것이고 네, 대통령 출마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까요? 너를 들려줘. 네, 오늘 이 시간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스타들의 진면목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한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800만 비정규직 시대 전 기간제 교사 출신이십니다. 전수환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전 기간제 교사 전수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게 시작했어요. 최대로 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스타들에 대해서 진면목을 좀 더 이야기해보자라고 하긴 했지만 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둘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은.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스타 프로젝트에 도전하신 분들이 뭐 아이돌이 되고 싶다거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도전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들 민주당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셨을 때고, 또 지금의 이 정치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로 또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도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수아님도 직접 정치하시는 정치인 생각이 있으신 거죠? 사실 저는 직접 정치든 간접 정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직접 정치로 할 것이고, 그래도 좀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간접 정치도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면이면 대통령 출마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까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 정치인의 꿈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정치가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안에서 들어와서 직접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힘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환경부 2년, 한전전력연구원 2년, 교직에서 4년, 군대까지 하면 총 10년 기간 동안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민의 역량이 대단하고 조금만 바뀌면 더 나아질 나라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번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한번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돼서 민서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사실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외교 참사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좀 트리거가 된 것 같네요. 그죠? 네, 정확합니다. 너무 말씀 잘해 주셨고요. 한승주 대변인님은 어떠한 계기로 혹시 정치? 이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나요? 네. 네. 저도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몇 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엄하셨거든요. TV를 잘 못 보게 했어요. 유일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뉴스 보는 시간. 그러니까 뉴스를 어려서부터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것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계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닥쳐오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거를 또 겪으면서 이게 과연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냥 나만의 문제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내 주위에도 학자금 대출 받는 친구들이 뭐 30%를 넘어가고, 그리고 다들 뭐 과외부터 시작해서 알바 하나씩은 다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정치밖에 없지 않을까? 뭔가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내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정치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2002년 하면 우리가 한일 월드컵을 제일 많이 기억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3이었는데 미선희 효순이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많이 분노했었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우리 자랑스러운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지고 불어나면서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수아님은 어쨌든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을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정치인이 되면 이런 거는 꼭 해보고 싶다, 또는 이런 거는 또 바꿔보고 싶다, 또는 이런 거는 내가 하면 좀 더 좋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컨텐츠라든지 아젠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은 명확한 아젠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젠다는 교육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거든요. 두 나라 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학에 서열화가 없습니다. 평준하죠. 당장 뭐 순식간에 뭐 1년, 2년 동안 바꿔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정책을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확고한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교육에 좀 포커싱을 맞추게 되신 계기가 그 교사라는 그 경험 때문이신 건가요? 기간제 교사로 4년 동안 하면서 담임 업무랑 수업 업무를 같이 했었거든요. 링컨 대통령님도 교육에 사실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라 그랬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또 충분히 좋은 정치인,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도 직접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육을 바꾸면 그 나라가 바뀐다. 그 다음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여러 그 사회 문제와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민주시민이 어려서부터 잘 양성돼서 커오면 그 친구들이 사회 여러 곳에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그죠? 여러 곳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면서 그렇게 좀 뭔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생각도 확고하고 하신데
어쨌든 정치를 하시면서 뭔가 이 롤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너무 예전으로 가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외인들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가시면 안 되고, 헌정사 이후 중에서 한번 어떤 분이 있으신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님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칠까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국민과 소통을 가장 많이 했고 토론을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는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한승주 대변인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싶은지 있을까요? 방금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딱 한마디, 그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심장에 와서 박혔다라고 해야 되나?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최소한의 행복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게 현안을 다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걸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뭐 바로 당장은 조금 눈길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묵묵히, 특히나 우리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하고 또 그 비전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해서 제시하고 그걸 국민들께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꼭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또 좋은 정치인으로 계속 커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스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굴된 스타들이니까요. 동의해 주실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잘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에 참가한 우리 참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코너명을 그래서 너를 들려줘 라고 정했는데요. 가능하다면 우리 다른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도 또 들어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앞으로도 계속 민서유에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이름 외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들려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대부분 외국인들이 연애를 꼭 하고 싶어해요. 결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관계 개선의 중요제일 수도 있고 관계 유지의 어떤 뭐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유의 정민 누나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MZ들의 연애, 결혼, 육아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보라님,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라님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 저요? 제 인생에서 연애를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이요? 네. 혹시 정민이도 연애 해보셨어요? 네. 잘 못 해봤는데 아닙니다. 연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요즘 한국에 있는 MZ들은 연애를 많이 안 하는 추세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연애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연애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되게 신기했던 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연애를 그렇게 거의 다 연애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보나님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연애 맞아, 어떻게 하고 맞아요. 있는지 소개 좀 맞아요. 해주세요. 외국인 다 대부분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주변의 외국인들이 대부분 동거 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거 요즘 동거 네. 많이 하죠. 네. 처음에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나 다음 달에 한국 갈 거다. 남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의 초대로 한국에 가야겠다. 아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 같은 외국- 나라 사람 외국인 음. 근로자였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네. 먼저 남자분이 한국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 일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네.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여자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아. 초대를 해서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살게 되었는데 네. 그 후에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또 학교까지 다니게 되었대요. 그럼 남자친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겠네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음. 연락을 주고받고 왔다가 요즘 연락 안 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헤어졌대요. 헤어지다는 것보다 어떤 남자하고 SNS에 계속 올리기도 하고 한국인이었거든요. 혹시 그 네, 바람이 난 그런 건가요? 소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소문에 여자가 부산에 갔다가 다른 한국 남자하고 만나게 되는데 또 동거 생활을 했다. 이 친구는 결혼을 이혼을 했구나. 남자친구 생겼구나. 근데 그 한국에 온 외국인 친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남자친구를 막 배신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친구 외에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은 누구보다 연애를 활발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네.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대부분 외국인들이 네. 한국에 와서 연애를 꼭 하고 싶어 해요. 특히 한국인하고. 아, 한국 네. 남자 나 한국 남자. 또는 한국 여자?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너무 다정다감하고 다정다감하고 잘 챙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된 그 주인공들에게 같은 이미지를 씌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그렇군요. 현지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이 네. 대부분 저보고 너한테 잘생긴 한국 남자 없냐? 있으면 소개해달라. 인사해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활발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MZ들도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인 MZ들도 연애를 함에 있어서 조금 주저함을 물론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겠지만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결혼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한국은 요즘 결혼을 정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걸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나님 주변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국인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네. 혼자 살기도 힘든데 같이 사는 건 더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셔서 육아를 거뜬히 해내신 두 분이 계셔서 모셔봤습니다. 전수아님과 김진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쩌다 네.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급조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제 아이가 출산했거든요. 이제 돌이 갓 지났습니다. 출산율 0.78, 그다음에 서울 출산율 0.59. 정말 세계 역대 최저 출산율이죠.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수아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MZ 세대들이 결혼을 정말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건지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인생이라는 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험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녀분들이 장성을 한 우리 김진세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네. 결혼도 육아도 다 축복이죠. 축복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도 뭐 필요한 일이라고 하기 전에 개인에게도 큰 행복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늘 한결같을 수만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그 리프레시 될 수 있는 동기 중에 하나도 저희 둘 외에도 자녀가 있다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되어준다. 관계 개선의 촉매제일 수도 있고 관계 유지의 어떤 뭐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죠. 네. 관계 유지의 네. 접착제 같은. 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 뭐 그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네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너무 공감 가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지난 방송 때 우리 김진세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죠. 출산과 육아는 지나면 다 추억이 된다.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키울 때는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사실 가족이 좀 휑한 것보다 그 든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자리는 티가 난다라고 자녀가 이제 없는 시간이 이제 좀 아이들이 커가면서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뭐 만나고 학원 가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빈 시간에는 좀 허전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 너무 기쁘시다고. 자녀가 집에 없으면 너무 기쁘시다고. 아니 많은 부모님들이 형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네네. 그 아이들이 뭐 다 학교나 학원으로 흩어져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수아님은 어떠세요? 그 제가 듣기로는 등원을 시키고 하원을 시키는 걸 직접 하시면서 등원 시키고 돌아올 때 너무 기쁘다고 아닌가요? 사실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월 28일까지는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사실 맞벌이였거든요. 근데 아이를 12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사실 어른들도 8시간, 9시간 공부하기 힘든데 한 곳에 12시간 이상 보낼 때는 미안한 마음이 사실 조금 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또 고생을 하세요.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얼마나 좀 해야 되는 거 또 육아적으로 그 다음에 보육 관련 정책들이 계속 조금씩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나님도 지금 결혼을 하신 상태잖아요. 네. 그 출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네. 없습니다. 네. 또 지금 활동을 또 너무 지금 활발하게 하고 앞으로만 할 계시니까. 계획은 있고요. 네. 육아와 그 보육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좀 더 깊이 더 광범위하게 책임을 좀 져야 더 경력 단절 없이 여성분들께서도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걱정과 우려들을 많이 덜어주는 게 출산율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평균치를 넘었는데 두 아이니까 이 나머지 분들 때문에 지금 평균을 많이 그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제 결혼하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평균을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셔야죠. 예. 네. 둘째 낳으셔야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아님과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복지 정책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외국인 분들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게 되셨을 때 외국어 교육이 되게 지금 좀 문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나 한국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한국인이 한국어를 한국말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준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외국인들 상태로 모국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에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현지 언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더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 또 보나님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MZ들의 연애, 결혼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MZ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서유의 멤버들이 또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같이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나는 MZ세대가 아닌데.